볼펜 사이의 손가락. 이놈을 오늘 내가 아주 넌 아주 거짓말쟁이야. 1988년 초등학교 1학년. 필통을 사고 받은 거스름 돈 200원. 분명히 주머니에 넣었는데 너는 혼나야 돼. 집에 와보니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놈의 새끼 감히 정말이에요. 아버지를 속여! 저 안 썼어요. 입 닥쳐! 양반 집안 자손이 입 닥쳐, 양반 거짓말을 집안 하다니! 거짓말해! 아버지는 넌 거짓말쟁이야. 볼펜 2개를 제 손가락 사이사이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썼나? 꽉 쥐어 이놈을 오늘 아프게 내가 아주 했습니다. 아주야. 거짓말하는 놈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 어디에 써?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힘없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된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커서 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안 되게 할 거야. 1988년 첫 아들을 안았을 때 여보, 우리 아들 손 좀 봐요. 아기는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절대 볼펜을 손가락에 끼우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아버지처럼 되는 걸 두려워했다는 것을요. 대리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천이 없었죠. 아버지, 회사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집을 회사에 담보로 하고 대리점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집안의 문제로 너에게 상의를 하려고 했다.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냐? 아버지는 의외로 쉽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엔 아버지도 날 믿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서 대학 다니는 남동생 등록금과 생활비는 제가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집안 대소사 비용도 제 몫이었죠. 장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이 안 됐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사업을 몰랐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실하면 성공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외상값은 안 들어오고 직원 월급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됐습니다. 이놈아! 내 집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는 밤마다 저를 부르셨습니다.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한 대, 두 대. 저는 맞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상처보다 날아간 집이 더 중요하구나. 집을 담보로 준 것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때 집안의 문제로 집을 담보로 해놓아야 할 상황이었구나. 그런데 제가 망쳐버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 지어드릴게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재혼 비용을 제가 댔습니다. 빚을 내서요. 아들 너가 집을 날려버렸으니 집을 지어라. 시골에 들어가야겠다. 지하실을 꼭 깊이 파고 현관 앞에는 양쪽으로 해태를 세워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공사가 시작되자 아버지가 또 바뀌셨습니다. 지하실을 더 깊이 파고 설계도는 너무 집이 작아. 양반 집안 자손이 지하실도 없는 집에서 살 순 없지. 아버지, 그럼 비용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가 돈도 못 구해. 내가 내 집 날리라고 쓰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결국 지하실을 더 깊고 넓게 팠습니다.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지하실을 더 깊게 파. 하지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날 봐주시겠지. 이 정도면 효자라고 인정해 주시겠지. 두 번째, 세 번째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근무하는 척 하다가 사라졌고, 같이 시작했던 파트너는 어려워지자 발을 뺐습니다. 하루는 집에 일찍 퇴근하는데 어린 아들과 딸이 고추장에 긴 부스러기 넣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맛있어.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받은 걸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물려주고 있구나. 가난을, 고통을, 무력함을. 아내는 건강보조식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저녁이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할 수 있어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아내의 눈에서 빛이 꺼져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전화는 왔습니다.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좀 보내줘야지. 생활비를 좀 보내줘야. 네, 아버지. 네, 저는 왜 그때도 보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마도 저는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회가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한 칸짜리 집. 그곳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투자자가 들어왔고 직원이 늘어났고 매출이 급성장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 3억 넘었습니다. 그래? 다들 고생했어. 보너스 챙겨줄게. 드디어 제대로 된 성공이 눈앞에 왔습니다. 저는 투자 유치와 영업에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이 뒷일을 잘 챙겨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품 재고가 안 맞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출고량이랑 매출이 안 맞는데. 사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직원들이 뒤에서 제품을 빼돌려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가 우리 핵심 기술자를 데려갔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애가 대학 가는데 연봉을 3배로 준다고 해서. 특허는 제 이름이었지만 작업하고 제품을 가공한 기술은 그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가 없지. 자네 마음이 그렇다면 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했거든요. 자식을 위해 뭐든 하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고 의무였으니까요.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들은 떠났고 직원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날,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또 실패했구나.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은 각자 대학을 마치고 독립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서너 개씩 하면서요. 아빠, 저 장학금 받았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왜요? 왜요? 저는 자랑스러운데요. 전 고맙고 자랑스러운데. 미안하다 아들아. 아들은 웃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아내는 10년간 남의 집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후배의 친구 집의 관리를 부탁하여 50이 넘어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네, 여보. 당장 병원 가보자.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여보,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병원 가봐야겠어. 병원 네, 당장 병원 가봐야겠어. 가보자. 진료실 문을 들어선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청신경 초종입니다. 뇌에 종양이 생긴 거예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을 권장합니다. 종양이 더 커지면 수술 얼마나 드나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종양의 위치가 처해 있어서 수술 최소 움직임이 2천만 원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술 비용이 겁니다. 얼마나 드나요? 최소 2천.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종양의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청신경과 뇌간 사이에 있어서 수술 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최악의 경우 성격의 변화도 올 수. 최악의 그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격 변화도 올 수 있고요. 기억력, 판단력, 최악의 경우 성격의 변화도 올수 그럼 있고요. 어떻게 그럼 해야 어떻게 하나요? 지금 당장은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6개월마다 MRI를 찍으면서 추적 관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종양이 크게 자라지 않고 환자가 증상이 없다면 그대로 두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수술 안 할래요. 뭐? 돈도 없고 수술해도 제가 뭐? 아니라고 하잖아요. 돈도 없고 여보, 수술 안 수술해도 할래요. 제가 아닐 돈도 없고 수도 수술해도 제가 있다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돈은 어떻게든 내가. 당신이 어떻게든. 먼저예요. 아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내가. 당신이 당신이 먼저예요. 먼저예요. 뭐가? 당신 건강이 먼저예요. 당신이 쓰러지면 우리는 끝이에요. 당신이 쓰러지면 우린 끝이에요. 당신 건강 아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6개월마다 검사하면서 지켜보면 돼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요.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그날 밤 저는 아내 몰래 통장을 뒤졌습니다. 82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모은 게 82만 원.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아내한테도 제대로 해준 게 없구나. 다음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왜 이렇게 사는 걸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좋아질 거야.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거짓말하며 살았습니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어느 날 한 노인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네 경험이 필요해. 자네 경험이 필요한. 우리 함께 해보세. 그는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점잖았고 말도 잘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저는 또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 수술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3년만 일하면 수술비는 모을 수 있어. 3년간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 줬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약속한 대로 해줄게.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약속하신 급여가
그거.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 회사는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으로, 제가 가르쳐 준 방법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국에 네, 이거 들렀습니다. 드릴게요. 3만 원입니다. 아내가 먹을 건데 영양제 좀 주세요. 뇌에 좋은 거로요. 네, 이거 드릴게요. 3만 원입니다. 3만 원. 한 푼이라도 계획에 없던 지출은 하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여보 응. 왔어요. 이거 왔어요. 영양제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뇌에 좋다던데. 먹어봐. 아내는 한참을 영양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당신 밥은 먹고 다녔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점심을 굶은 지 벌써 일주일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68세의 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그리고 그 옆에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아내. 수술하면 자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웃어주는 아내. 나는 뭘 한 거지? 평생을 뭘 한 거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이익을 챙겨보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으려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저는 제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저 정말 안 썼어요 라고 끝까지 말했어야 했습니다. 사업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동업자에게 계약서를 명확하게 합시다라고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힘없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된다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농사일도 했습니다. 60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쉬셔도 돼요. 괜찮아. 나 이거 평생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말하는 게 편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2년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종양 크기는 비슷합니다. 또 2년 후에 검사하러 오세요. 또 네, 2년 후에 감사합니다. 오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될까? 다음엔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저 회사 차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회사를? 네. 작은 거지만.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마. 사업하지마. 아버지, 사업은 하는 게 아니야. 넌 회사 다녀.
안정적으로 살아. 제발.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진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사업하다가 다 잃었어. 엄마 수술비도 못 벌었어. 엄마가 지금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머리에 종양 있는 거 알지?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2년마다 검사하면서 시한폭탄 안고 사는 거야.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넌 그러지 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 닮았어요. 뭐, 저도 포기 못해요. 계속 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그러지 마. 아버지처럼 살지 마.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넘어져도 일어서는 아버지가. 배신당해도 다시 믿는 아버지가.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아들 앞에서 처음 우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같이 해주세요. 이번엔 우리가 제대로 해봐요. 그리고 아들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제가 엄마 수술비 모을게요. 아버지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아들과 전화 통화 후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회사는 작았습니다. 작은 사무실, 직원 3명. 저는 거기서 아들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이 계약서 좀 봐주세요. 어디 봐. 여기 이 조항 명확하게 바꿔야 해. 애매하면 나중에 문제돼.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경험이 값어치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배신당한 경험이 다시 배신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2년 후, 아들의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이거 뭔데? 이게 뭔데? 엄마 수술비요. 아직 아버지, 다는 이거- 못 모았지만 이게 뭔데? 엄마 일단 수술비와 아직 절반은 다는 못 모았지만 됐어요. 절반은 되었어요. 눈물이 아들아. 났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아들아. 나머지는 계속 제가 모을게요. 괜찮아요, 엄마 수술비 할게요. 아버지. 아들아. 나머지는 제가 괜찮아요, 계속 아버지. 나머지는 계속 제가 모을게요. 모을게요. 엄마 수술비 꼭 할게요. 수술받게 할게요. 아들아. 하지만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지금도 괜찮아. 여보, 당신들이 힘들어지는 거 보기 싫어요. 저 정말 괜찮아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아내. 머릿속에 종양을 안고 사는 아내. 수술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를 웃게 해주려는 아내.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종양이 조금 커졌네요. 수술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아내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수술하면 정말 제가 저 아닐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아내가 울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 우리 이겨내자. 수술날, 아들과 딸이 모두 왔습니다. 엄마, 괜찮을 거예요. 응, 알아. 아내는 환자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사랑과 미안함과 감사함이 섞인 눈빛. 6시간 동안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 안 하던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분?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깨어나 봐야 알겠지만 인지 기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후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야. 나, 그때 아내가 웃었습니다. 농담이에요. 당신 표정 좀 봐요. 이 사람이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아내는 아내였습니다. 기억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성격도 그대로였습니다. 당신 살이 많이 빠졌네요. 밥 먹었어요?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3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내가 알았습니다. 거짓말. 당장 가서 먹어요. 알았어. 아버지는 아내 수술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그런 말 안 하시던 분이. 뭐가요, 아버지? 너한테 너무 못했다.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두려워하셨다는 걸.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다만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라는 걸. 아버지. 저 아버지 덕분에 강해졌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는 68세입니다. 아들의 회사는 작지만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한쪽 귀가 잘 안 들립니다. 하지만 종양은 사라졌습니다. 가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제가 수술하고 바뀐 거 있어요? 더 예뻐졌어. 응. 뭐가요? 여보, 제가 수술하고 바뀐 더 거 있어요. 예뻐졌어. 뭐가요? 거짓말. 진짜야. 우리는 웃습니다. 성공했냐고요? 큰 집에 사냐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성공이 뭔지. 성공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성공은 배신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배신당해도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겁니다.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요즘 저는 가끔 손을 봅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이 손. 이 손으로 저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집도, 돈도, 자존심도,
하지만 이 손으로 저는 더 많은 걸 지켰습니다. 아내를, 아이들을, 그리고 저 자신을. 초등학교 1학년 볼펜 사이에 끼었던 그 손가락. 지금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는 손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손이 되었습니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아들의 회사로 출근합니다. 아버지, 커피 드릴까요? 그래, 고맙다. 아들이 건네는 커피를 받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행복이었구나. 당신도 지금 힘드신가요? 넘어지셨나요? 배신당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해 괴로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일어서는 법도 배울 차례입니다. 오늘도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아봅니다. 아내도 나의 손을 잡아줍니다. 꽃다운 나이에 서로 만나서 함께 살아온 그 세월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익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일곱 살 그 겨울 손가락 사이 볼펜 2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날 넘어진 자리마다 다시 일어섰던 이 손 잃어버린 것들보다 지켜낸 게 더 많았다. 그래도 살아야 했다. 쓰러져도